김정은이 불안감에 떨고 있다는 우리나라의 보도가 이어졌는데요. 이 누워서 사격 훈련하는 군인들보다 네. 뒤에 서 있는 분들 있죠. 사상 검증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럼 결혼은 어떻게 하죠? 만 30세 이상 장교만 결혼이 가능하는데요. 그러니까 30살부터 정말 본인의 인생이 시작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북한의 실상을 마주봅니다. 페이스북. 최근 김정은의 현지 지도 장소에서 완전 무장을 한 경호원들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정은의 곁을 24시간 지키는 경호부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새로운 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강진님부터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2016년 5월에 대한민국의 품에 안겼습니다. 김정일 경호부대에서 13년을 군복무를 하고 전역을 하였습니다. 네. 자, 강민철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정은 일가를 경호하는 허위사령부 963 군부대 출신 강윤철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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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대한민국 역사적인 분이십니다. 장기봉 선생님. 네, 최규하 대통령서부터 김대중 대통령까지 경호를 하고 퇴직한 후에 후학 양성을 위해서 대학에서 교수로 있다가 이제 정년을 하고 있는 장기봉입니다. 야, 정말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드라마틱했던 시기에 대통령들을 경호하시는 역할을 하셨던 네. 우리 장기봉 선생님. 와, 한국의 대단하십니다. 역사죠, 역사. 제가 육사 잠깐 다녔잖아요. 제가 절대 세 분 붙으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교수님. 네. 정말 유명한 역사적인 사건, 살아남은 생존자라고 들었는데 이거 얘기 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1983년 사건은 10월 9일 날. 지금은 이제 미얀마라고 하는 나라, 당시에는 버마 아웅산 장군 묘소가 국립묘지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외국의 국가 원수가 버마를 방문하면 우리나라 국립묘지 가듯이 이제 참배를 하는 그 지역인데, 그때 그 북한 경찰국 산하의 공작조들이 답사를 하고 그것에 이제 크레모아형 폭발물 2점하고 그다음에 소위탄 3발을 이제 매설을 했는데 크레모아형 폭탄만 터졌죠. 그래서 이제 당시에 17분이 돌아가셨는데, 저는 이제 그 당시에 경호관, 수행 경호관으로 이제 거기에 현장에 있으면서 파편을 맞았는데, 저는 마침 그때 이스라엘제 방탄복을 입고 있었어요. 서울로 귀국을 해서 사무실에서 보니까 쇠구슬이 뭐 한 30여 개 그렇게 나와서 이제 생존을 했는데, 운이 좋아서 생존을 했죠. 그러나 지금까지도 당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죄인의 심정으로 경호에 실패한 하나의 그 역사의 현장의 요원으로서 지금도 마음이 늘 아프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그 북한에서 살 때 거의 7살 때 같아요. 그때 야, 전두환이 죽었다, 전두환이 죽었다 막 이러면서 그 버마 랑군에서의 폭파 사건은 남선 개들이 사사극이며 우리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은 뭐 그런 거 없다 뭐 이런 뭐 성명도 막 나오고 하더라고요 그때. 그때부터 가짜 뉴스가 시작이 됐군요, 북한에서. 북한 출신이군요. 예. 가짜 뉴스. 자, 그렇습니다. 오늘은 남북의 최고 지도자의 곁을 지킨 경호 부대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이 정도면 남북의 경호원 배틀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김정은이 군부대 훈련 참관에 나서면서 공개된 사진 한 장이 큰 논란이 됐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 누워서 사격 훈련하는 군인들보다 뒤에 서 있는 분들 있죠. 뒤에 서 있는 분들, 예. 그 눈에 잘 튀네요. 그러네요. 엄청 문장하고 무섭게 생겼는데요.
김정은 그 군인까지 못 믿는 건가요? 아, 그러네요. 뭐 그렇게. 군인에게 총을 겨누고 있는 또 누군가가 뒤에 있네요. 이게 뭐죠? 그렇죠. 저게 보면 저 경호원들 총구를 자세히 보면 군인들을 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뭐 일단은 반항만 해봐라. 아마 실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아마 장진한 상태에서 방아쇠만 당기면서 총알이 나가게 돼 있고요. 그리고 군인도 많이 다니긴 하는데 NG 시찰이라고 다니긴 하는데 그렇죠. 저렇게 사격하고 이런 때는 네. 항상 좀 조심하는 것이죠. 왜 군인들이 저 사격할 때는 다 실탄 쏘고 하니까 언제 어디서 돌아서서 쏠지도 그것도 장담 못 하다 보니까 사진의 3분의 1은 네. 경호원들이잖아요. 아, 실제로 그런 그러니까 군인보다 경호원들이 더 많아요. 그렇죠. 많고 네. 무섭게 막 문정하고. 저 사진을 이제 자세히 보면은 경호원들이 이 손가락에 방아쇠를 다 했어요. 방아쇠에다 원래 손가락을 안 돼요. 이게 오인사격이 잘못하면 할 수 있거든요. 그래 이 자체를 아무리 경호하면서 뭐 바쁘다고 해도 우리 다 이게 뭐야 안전장치 다 올리고 근무 서는데 네. 저렇게 저 25m에 한 명씩 경호원들 자체가 25m에 한 명씩 서는데 왜 25m에 서 있냐면요. 김정일을 뒤다 놓고서 그 경호하는 것뿐 아니라 오른쪽 왼쪽 사람들이 어느 샷 돌아서 김정일한테 총을 쏘지 않는가. 이것도 다 같이 감시합니다. 다 감시하고 있군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저 당연하게 밑에 사람들도 믿지 못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 저기 사진으로 나와서 그렇지 실제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경호를 다 그렇게 진행을 해왔습니다. 김정은 때에 시작된 게 아니라 김정일 때부터 늘 그렇죠. 그래왔다. 이제 두 가지로 분석을 할 수가 있다고 봐요. 네. 하나는 정치적인 것과 경호적인 측면. 그래서 정치적으로 보면 내가 일일이 사격하는 것까지도 현장 지도를 통해서 인류 군인으로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한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누구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고 있는 푸틴 대통령한테 이번에 북한 병사들이 가는 요원들을 이런 정예 요원들을 보낸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 아닌가 하는 정치적 해석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 경호적으로는 이제 저게 완전히 아까 얘기했던 위력 경호. 네. 그래서 아예 공포감을 조성해서 엄두를 낼 수 없게 만드는 측면이 있는데, 근데 내가 이제 경호 전문가 관점에서 보면 전 경호 교류상 맞지 않아요. 실제로 저렇게 엎드려 쏴 자세를 하고 있을 때 네. 그 경호원들이 다 총을 들고 저렇게 뭐 그 사격하는 사람을 1대1로 겨누는 것보다는 그냥 맨손으로 있다가 덮치는 게 낫지. 일어난다면 너무 가까이 있어서. 제압하면 그리고 훨씬 안전하고 좋을 수가 있어요. 좋은 포인트네요. 경호적인 측면에서 보면 저건 이제 유압 경호 외에는 별 실효성이 없다. 그러니까 퍼포먼스군요. 그렇죠. 프로포간다죠. 이게 보여주기 위한 프로파간다. 정치적 행사다. 난 이렇게 보는 거죠. 손으로 하면 훨씬 효과적인. 그럼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 사진이 공개된 이후에 김정은이 불안감에 떨고 있다는 우리나라의 보도가 이어졌는데요. 이후에 특수부대 시찰할 때의 사진을 보면 경호원들의 복장에 변화가 생깁니다. 보세요. 이 완전히 무장한 복장과는 다르게 수트를 입고 있잖아요. 총이 없어졌네요. 양복 차림입니다. 원래 저렇게 양복을 안 입어요. 그리고 저기 지금 가방이랑 들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이제 교육 받을 때 저는 가방이랑 들고 안 있어요. 이제 총탄이 날아오면 장군님은 이렇게 하면 막으라 이런 거예요. 그런데 저 최근에 저는 가방 가족 들고 오는데 어떻게 저걸 어떻게 탁 패면 뭐 되겠는지 잘 모르겠는데 김정일 때는 저 경호원들 일체 공개 안 했어. 그렇죠. 저런 모임을 할 때는 군인들이 다 뒤에서 사진 녹화 촬영 자체가 안 됐어요. 경호원들은 그렇게 노출되면 안 돼요. 노출 안 됐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통령 경호실이 정부조직법상 공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정원이 600명이다. 어떤 보직에는 몇 급 공무원이다. 뭐 이렇게 보직이 공개돼 있는데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보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비밀리. 그 아까 노출이 안 되게끔 하고 하다가 지난번에 김정은이도 트럼프하고 회담을 위해서 해외를 나갔었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것을 아마 배웠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들고 저 사진을 보면 일단 이제 군중이 있잖아요. 네. 군중은 이제 현역 군인들이에요. 네. 그리고 대면 경계하는 정보 경호원들이 있어요. 그죠? 저 사진을 보면 군중을 바라보고 김정은을 등 뒤에 배면을 하고 있는데 그 경호원들이 있고 그다음에 사복근무자들은 내가 옛날 젊어서 하던 수행 경호팀이야. 그러니까 수행 근접 경호 요원들인데 내 추적으로는 이제 가방은 이렇게 손가락 모양을 보면 저 안에는 기관 단총이 들어가 있어요. 기관총. 그 머신건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기관총을 들고 있는 팀이 있고
또 하나의 가방팀은 그 방폭을 위해서 원거리 스나이핑이 저격이 오거나 수류탄 투척 같은 이런 투척 행위가 있을 때는 그러니까 방패가 되는 그렇죠. 거죠. 방패가 되는 빨아먹는. 가방을 들고 있는 거는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기관총을 은닉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그걸 펼쳤을 때 이제 소위 방패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교수님 그렇게 가방을 안 들고 다니셨죠? 우리도 들었죠. 대한민국에서도? 우리도 들어요. 전술적으로 모든 영혼이 다 들진 않아요. 왜냐하면 양손이 있는 경호원과 한 손에 무장을 들고 있는 경호원은 행동의 제약이 달라. 그 경호팀이 10명이다 그러면 10명 중에 한두 명 정도는 들고 다니는. 중무장을 하고 나머지 요원들은 두 손을 가지고 있으면서 몸으로 자기의 희생을 전제로 몸을 던진다. 내 한 몸 방패가 되는 거군요. 그렇죠. 북한에서도 그래요? 그렇죠. 북한은 2018년 판문점 정상회담 때 경호할 때는 맨손 경호했습니다. 네, 일본 기시다 총리 테러 다음 날부터 북한도 아마 검은 가방을 들고 다니고 경호원의 모습이 발견된 게 그때부터 아닌가, 강화된 게 경호들이 강화된 게 그때부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 기시다 총리 연설 폭탄 테러 그리고 트럼프 일도 있었고 이런 전 세계적인 분위기 때문에 아마도 김정은도 경호를 강화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해석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은의 경호는 세습 독재와 또 최근의 경제난으로 인한 체제 불안 때문에 이렇게 전투적으로 경호를 하고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해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최고 지도자의 곁을 지킨다는 것. 그만큼 막중한 무게도 뒤따르기 마련인데 여쭤보겠습니다. 김정은의 곁을 지키는 경호원들을 선발하는 과정이 특별할 것 같은데 선생님 보시기에는 어떤 절차를? 뭐 안 봐도 원한 것은 우선 당성이 좋아야 되고. 당성이 좋아야 될 것이고. 일단 제가 옛날 고르바초프 대통령 시절에 노태우 대통령하고 수교를 할 때 모스크바 가서 KGB 요원들하고 이제 많은 협조를 하고 한 경험이 있는데 냉전 시기에 그런데 그 시절에 KGB 요원의 경호 시스템이 북한의 노동당 경호 시스템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수 요원들 중에서 당성이 좋고 그 중에서도 에리트들 아마 내가 알기로는 군관 간부들 중심으로 근접 경호팀이 짜여졌을 것이다. 북한 최고 지도자와 간부들에 대한 경호 업무와 전반을 담당하는 부대가 바로 허위사령부입니다. 허위사령부는 공식 부대는 963 부대라고 하고요. 963 부대라는 의미는 북한 창립절이 9월 9일이거든요. 그의 구자에 허위사령부 최초로 창립절이 1963년도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구자하고 창립절, 수립절, 그러니까 북한 정권 수립절 난 9하고 뒤에 63을 합쳐가지고 963 군부대라고 이렇게 명칭을 달았다는데 그것도 좀 확실하진 않아요. 저희 또 민간에서 도는 소문은 김일성이 구자를 엄청 좋아한답니다. 9를 좋아해서 앞에 구자로 되고 63도 합치면 9가 됩니다. 6에 3을 합치면 9가 돼요. 수학을 하면. 963? 윤춘식 963 부대에서 어떤 임무를 담당하신 거예요? 김일성이라든가 김정일, 그다음 김정은이는 그 별장이라고 하죠. 별장. 그리고 또 초대 손님들이 오면 별장. 그런데 우리는 그걸 별장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특각이라고 합니다. 왜요? 특각이 무슨 뜻이에요? 스페셜 하우스? 특각. 그러니까 특별하게 지은 큰 그런 집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별장이라고 높여서 부르는 그 특각이라고. 그 특각에서 근무를 하셨는데 두 분 다 김부자만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럼 보안 시설도 굉장히 철저할 것 같습니다. 예, 그 정방상 특각 같은 경우는 이제 가로 세로 5m인 그 하강암으로서 10m 높이를 쌓았고 그 위성 사진을 이제 그걸 이제 보시면 그 옛날에 그 정방산 특각이가 임금저희가 그 성을 쌓았던 자리입니다. 근데 그 성을 다 허물어서 경호부대 이제 돌담장을 다 쌓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비상시 탈출로까지 다 고려하고 만들었어요. 용성 별장은 1차, 2차 예각 펜스가 있고요. 내부에도 펜스가 있어 3중 보호막이 있고 용성역 바로 밑에 김씨 일가 전용 기차가 있는데 기차가 집 안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관저에서 전시사령부까지 직접 연결돼 있다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이제 북한의 특각이라고 하는 것은 별장이라고 하는 것하고 좀 다른 게 집무실의 개념이에요. 집무실. 그래서 뭐 묘양산 특각이다, 원산 특각이다 이렇게 김일성 때부터 이제 여러 한 10여 개의 특각이 있는데 꼭 주석궁이 아니라도 어디든지 가서 자기의 주거지를 은폐하고 이제 전시 체제가 되면 비노출 원칙에 의해서 이제 그런 특각을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그 별장하고 개념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네. 네. 저는 평양 근처에 있는 특각에서 오. 특각을 지키는 특각을 지키셨군요. 네, 뭐 솔직히 특각에는 사람들이 없어도 뭐 수백 명의 군인들이 그 특각을 매일 24시간 지키기. 꿀보직 같은데요? 아, 그러니까 꿀보직 아니에요, 그거? 그냥 막 안에 밥 먹고 언제 오시나. 막 왜 되게 좋은 별장에서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한가하게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생각한 게 무슨 아니에요. 맛인 것 같아요. 사실은. 그 네. 땀과 노력 그저 예, 거기는 샤워 시설도 없어요. 그냥 그 여름에 샤워 땀 예, 샤워 시설이 없어요. 샤워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훈련을 계속 하는데 어떻게 없어요? 이 군인들을 한시도 안 놓습니다. 없을 때는 장군님 모실 준비를 해야 된다며. 그냥 뭐 특공무술 그다음에 뭐 사격 훈련, 배열 훈련 군인들이 해야 될까 봐. 아, 해야지. 항상 긴장하게 정신무장. 근무하라 이런 의미에서 경호원들 그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특각주의 항상 24시 항상 그냥 준비하고 있었군요. 강진 선생님은 어디 부대 나오셨어요? 예, 저는 그 이제 974라고 지금 이렇게 이제 대한민국에 알려졌는데 이게 그 호위사령부 안에 974 이렇게 착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엄연하게 다릅니다. 예, 북한에는 이제 경호부대가 3개 경호부대가 있었습니다. 1호 호위부, 김일성이 살았을 때 김일성을 지키는 부대, 2호 호위부, 2호 호위부가 그 김정일이 부대에 됐습니다. 예, 그다음에 호위사령부 이렇게 있어요. 이 임무가 다 달라요. 예. 선생님은 974 부대에서 어떤 곳을 경호하셨어요? 예, 저는 제일 처음에 이제 그 원산 특각이라는 데 2년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송남 초소라고 해서 거기서 1년하고 장성 특각에서 7년. 거기다가 이제 맞아 2000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이제 제가 정방 특각. 여기저기 초소들 돌아다니셨네요. 예, 그런데 이게 원래 경호 수칙상 일단 내가 13년 동안 한번 들어가 있으면 거기서 이제 13년 동안 나오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비밀을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근데 그때 당시가 이제 그 94년도 이게 김일성이 죽으면서 경호부대가 이제 1호 호위부가 이제 2호 호위부 김정일 경호부대로 다 이제 넘어옵니다. 1호 호위부가 해산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들어오면서 부대가 확장되다 나니까 저는 그 다니면서 그 교관, 훈련 교관. 예, 키는 좀 작은데 그래도 훈련만은 조금 제가 사격을 잘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네 개의 그 초소를 이제 다니게 됐습니다. 아, 그럼 그 최측근을 지키는 974 부대 네. 다른 경호부대와 뭐가 달라요? 네, 그 974 부대는 북한에서의 그 최고의 군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한마디로 그 이제 김정일을 경호한다는 이런 특수성을 해서 뭐 호위사령부라든가 어디 현시 시찰 나갔을 때는 그 해당 지역에 있는 부대 군인들이 무장이나 무기 필요한 걸 다 해제할 수도 있고 또 군인들이 오지 못하게 이제 다 병력이 다 가다 놓고 이렇게 못 보게 하나 합니다. 어떤 군 간부라도 모두 무기를 해제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일단 저희가 그 이제 원산 특각에서 92년도입니다. 그때 이제 그 우리들은 그런 게 있어요. 수칙에 이 철조망을 넘거나 뭐 너무 들어오거나 이런 건 무조건 사살입니다. 군인들이 이제 특각 보수를 이제 보수하러 왔다가 특각 안에서 담배를 못 피우니까 철조망 넘어서 담배 피우려고 넘었다가 그 자리에서 사살되고 몰래 담배 피다가. 그렇다고 총 쏴서 죽인다고요? 무조건 사살입니다. 그거는 그 1년단 안에 군인이라도 어쨌든 규율을 어기고 철저히 나왔으니까. 그래서 사살하면 또 이제 전사행위의 훈장 1급도 받고 거기에 이제 그 타선입당도 하고 사살시키고 상 그다음에 받고. 사살시키면 상을 받고. 예,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뭐 장교로까지 이렇게. 그거 974 부대의 임무예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북한은 최신식 무기가 나오면 먼저 김정은 경호부대에 배치합니다. 아무래도. 그리고 무기는 경호원들의 눈과 이게 맞게끔
주문 제작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요? 네, 제작이 돼가지고 나오고요. 무기에는 목숨으로 허위하사라는 방장애들을 목숨으로 네, 허위하사. 허위하사. 그렇겠다. 그거는 일단은 목숨으로 허위하지 않고 네, 딱 무기에 새겨져 있습니다. 오, 그냥 나오지 않고 무기까지 이렇게 키랑 막 네, 만들어서. 그렇죠. 네, 와, 그 제임스 본드 수준이에요. 그러네요. 그럼 경호하다가 혹시 김씨 일가 직접 본 적 있는지? 그 김씨 일가는 뭐 원산 떡가게에서도 많이 보고 하는데 제가 2002년도 이거 저녁 1년 전에는 좀 돼요. 후계자가 이제 농구를 너무 좋아한다. 네. 그래 농구 그래 이 호위 소대하더라고 이렇게 농구 경기를 했는데 그 김정은이가 졌어요. 김정은이 졌어요? 아, 정은이가? 예. 아니 제가 그걸 지금 어떻게 그런데 지는 어쨌든 경기를 만들었죠? 큰일이네요. 너무 무섭다. 그래가지고 그때 그 대덕산 담배라고 해가지고 그거 이제 그게 바로 어머님 선물이라고 하면서 했는데 그 김옥이가 그때 와서 졌단 말이에요. 그 어떠셨어요?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본 적은 없고요. 제가 제대 후에는 그 지금 김정은이 1호 전화라고 그거 관리했었거든요. 1호 전화? 네. 한국에 오시기 전까지. 그쵸, 네. 딱 김정은이만 전화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직통 전화인 거죠? 직통 전화죠. 네, 그 직통 전화는 평양에서부터 각 군 국회의원들이라든가 네. 각 군의 뭐 군 국회의원들, 각 군 시당 책임 비서, 그러니까 여기 그 우리 군마다 큰 기관장들 거기에는 다 전화가 있습니다. 김정은이 아무 데나 혹시 평양에만 있다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혹시 지방에 왔을 때라도 전쟁이 일어났다 하면 그 지방마다 다 벙커가 있어요. 전화 벙커. 직접 거기서 진도지 할 수도 있는 거죠. 김정은 전화선 직접 경호한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네 봐야죠. 네. 혹시 그 김정은이한테 전화 직접 오면 받는 방법도 따로 있나요? 뭐 오. 우리는 그냥 여보세요나 뭐 이렇게 하는데 그쪽은 어떻게? 그게 우리가 전화가 일단 오면 뭐 전화가 우리가 직접 받는 게 아니고 전화가 교환수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해상시 같은 거는 최고위원회 대의원이 한 명이 있어요. 그 대의원이 1호 역이라고 했는데 그 역에 전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역에 그 전화를 직접 이분이 김정은이한테 할 수도 있고 김정은이가 거기서 전화를 직접 다른 데다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여느 전화를 하면 도청도 되고 그 보안 때문에 직접 이 전화는 그 누구도 도청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럼 받으면 정은이다 딱 알아요? 이거 정은이한테 오는 전화. 아 그렇죠. 그거는 1호 전화는 네, 딱 그건 그 누구 다른 사람도 못 쓰는 거예요. 두 손으로 이렇게 받아야 되나요? 1호 전화 우리가 관리를 잘못하면 전화를 어디다 했을 때 전화가 통화가 안 되면 그 전화 관리 사람 다 죽어요. 그냥 없어 그냥 다 대륙가 죽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1호의 모든 걸 관리하고 있는 만큼 그리고 철저히 보안에 붙여져야 하는 만큼 경호부대의 힘도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경호원 선발 과정이 궁금했어요. 어떻게 선발됐어요? 이제 그 자유진영 국가는 신분 제한을 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79년도, 80년도에 입사를 했기 때문에 79년도에 이제 처음으로 대통령 경호실에서 그동안 관행적으로 추천제로 모집하던 관행을 이제 공개 채용을 해서 제가 처음으로 들어갔어요. 공개체로 1호. 공개 채용이란 말은 그 후에 나중에 별도로 붙이긴 했는데, 전에 추천제.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이제 일간지에 특수 뭐 충무요원 모집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제 5기로 입사를 했는데 그때만 해도 약간의 추천의 형식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분 보장을 누군가 해야 돼. 그래서 대학 교수가 신원 보증을 한다든가, 혹은 뭐 고위 공무원이 신원 보증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게 필요했는데 지금은 완전 공채예요. 그래서 뭐 체력 시험, 그렇죠. 정신 시험. 체력 뭐 이런 것을 해서 뽑는데 체력 같은 경우는 어떤 기준만 제공을 하고 그 기준에 미흡하면 불합격이야. 네. 그리고 무도는 보질 않아요. 그리고 이제 글쓰기 능력을 굉장히 중요시 보죠. 글쓰기? 왜 그러냐면 글쓰기를 봐요? 현장 상황을 육하원칙에 의해서 요약 정리해서 보고서를 쓸 수 있어요. 보고서. 그리고 자료를 만들 줄 알아야 돼. 그다음에 이제 영어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후배들은 일단 기준이 토익 700점 이상. 700점. 그래서 하는데 이제 보통 면접에서 네이티브 스피커가 이제 인터뷰를 해가지고 충분히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선발 기준에 합격하는 것이고. 다 잘해야 되네요. 그럼 사상검증은 없어요? 아니 저희는 우리는 사상 검증이 경호부대는 사상검증이 기본인데 그 대신 사상검증은 이제 아까 이제 면접이 강화돼가지고 면접을 통해서 이제 국가관이나 그렇죠. 여러 가지를 이제 살펴보죠. 그 대신 이제 한 1년 정도 신원조사를 해요.
1년이나 장시간에 걸쳐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수준을 다 보면서 네. 혹시 그 학창 시절 때 불온 세력하고 접촉한 경력이 있는가 없는가? 저 LAPD 최종 합격했는데 LAPD 경찰만 해도 한 6개월인가 별의별 친구의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로케이션 체크를 크리스 하는 거예요? 무슨 사기 쳤는지 다 물어보더라고요. 조직이나 범죄단체하고 관련이 있거나 마약하고 뭐 연관돼 있는 사람들하고 접촉하거나 관련이 있거나 다 물어봐요. 이런 거를 다 물어보고 확인하기 때문에 충분히 스크리닝이 되죠. 네, 그야말로 문무를 겸비한 만능을 뽑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북한 경원 선발 얘기로 좀 넘어가 보고 싶은데 윤철님 누가 봐도 저 수트를 입고 최고 지도자를 경호하는 모습이 그려지지 않나요? 누가 봐도 경호의 모습인데 어떤 선발 과정을 거쳐서 네, 뽑히셨나요? 북한은 김부사를 경호하는 임무인 만큼 첫째로 사상증이 기본입니다. 사상 검증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출신 성분을 매우 까다롭게 검증합니다. 부친 쪽으로는 이렇게 5촌까지, 엄마 모친 쪽으로는 3촌까지 모든 걸 검증하고요. 거기에서 뭐 사상범, 말한 정치범이죠. 정치범이라든가 뭐 경제범이라든가 남한용고라든가 아니면 행방불명자, 행불자라죠.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저는 뭐 친척들이 좀 다 그런 게 없었고요. 성분이 성분이 좋았고 또 우리 뭐 중서부도 뭐 옛날에 그 외성 때 일본 놈들과 싸우다 보니까 그 저기 풍산에 그 혁명열사 박물관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 집 사진이 3장이나 있다 보니까 저는 뭐 그 가산점이 되겠죠. 네, 그게 가산점이 됐었고 그리고 원래 어렸을 때부터 제 소원이 김부자들 모시는 게 소원이었었어 갔는데 저는 또 군사 전문 학교를 나왔습니다. 군사 전문 군사 전문 학교를 나오다 보니까 그때 졸업했던 키가 지금 그대로거든요. 70 정도면 뭐 제가 김정일이 때 나가다 보니까 김정일이는 키가 좀 작다 보니까 170부터 의사령부가 기본이 그 표준이 맞고 또 외모도 보다니까 제가 당첨돼가지고 의사령부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외모도 보나요? 외모도 보는 것 같습니다. 잘생겨서. 그렇게 힘들게 경호원 선발됐는데 북한 경호원들은 고립된 생활해야 한다고요? 그렇죠. 뭐 어쨌든 일단 부대에 들어가서 그 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그 거소지 비밀. 고소지 비밀. 그러니까 내가 비밀. 원산 특각. 어디에 사는지 비밀로 해라. 예, 그건 이제 나올 때도 죽을 때까지 비밀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 가계 비밀, 세 번째 호의사 비밀. 가계 비밀, 호위사 비밀, 가계 비밀은 뭐죠? 그러니까 가계 비밀이라는 게 김정일이 아들이 누구고 딸이 누구고 자제버려 이런 그런 직접 보니까 안에 그 관계 말고 세 번째가 호의사 비밀, 이 자체는 호경비고 뭐 어떻게 수행하고 어떤 방식을 쓰는가 이런 걸 해가지고 이제 누구한테 비밀이에요? 그냥 전체 인맥이 다 자기 부모한테도 다 비밀입니다. 엄마 아빠인데요? 예, 그러니까 엄마 아빠한테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제 13년 하고 나올 때 이제 이런 10가락 손가락 다 찍어 이렇게 찍고 이 바닥 이렇게 찍어요. 나는 나가서 비밀을 서약한다. 근데 그 3가지. 13년 동안. 그리고 뭐 아빠 집에 가지도 못해요? 갈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뭐 전화할 수도 없고 그냥 13년 동안에 가만히 있다가 이제 저녁 한다 할 때 그다음에 이제 차야 태워가지고 이제 집에까지 오면 도당에서 이제 모여놓고 누구를 삼아, 누구 막 삼아. 집은 여기 됐더니 어디로 바뀌었어, 어디를 했어 이렇게 하고. 그렇죠. 뭐 일단 사진은 절대 못 찍어요. 뭐 그때 당시에는 핸드폰도 없었으니까 사진은 절대 못 찍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사상 교육이 참 사상 교육이라는 게 그냥 그 김부자들에 대한 걸 어떻게 태어났으며 그분들이 어떤 천재적이며 김부자 찬성, 찬양가, 찬양사 그냥 모든 걸 그냥 김부자에 대한 걸 배웁니다. 얼마나 천재인지까지도. 그게 제일 힘든 게 있다면 훈련이 끝나고 저녁 시간이 되면 또 그 김부자에 대한 찬양에 대한 걸 또 우리가 이렇게 낭독도 해야 되고 그걸 배우는 시간이 있었는데 좀 잤으면 좋겠는데 2시간 정도는 자지도 못하고 그게 제일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아니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데 이 값진 시간에 아름다운 문학과 음악과 뭐 영상을 볼 수 있는 이 시간에 드립다 김부자 얘기만 듣는 거잖아요. 그렇게 평생을 그렇게 세뇌를 그렇게 평생을 뭐 일종의 허비하는 거잖아요. 아 근데 궁금한 게 되게 젊을 때 들어가시잖아요. 열혈 청년들 아닙니까? 연애는 꿈도 못 꾸겠습니다. 우리 특가관이 다 그 김정일이 여자들만 했는데 그걸 어떻게 연애할 수 있어? 김정일의 여자니까 우리는. 그다음에 다 철조망이 돼서 이 사회하고 접촉을 못하는데 여자를 어떻게 만나요? 연애 절대 못해요. 저도 그래서 이거
정확히 31살에 제대돼서 오. 처음 천년에? 31살에? 31살에 아, 13살 아니고. 예. 너무 억울하잖아요. 생각해 보면. 아, 네. 자, 그러면 일단 그 안에서는 연애는 꿈도 못 꾼다. 네. 여자의 존재를 아예 보지 못한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럼 결혼은 어떻게 하죠? 만 30세 이상 장교만 결혼이 가능한데요. 배우자는 중앙당 옥과에 가서 결혼 신청을 하며 그 여성 사진 한 20장 정도 놓고 거기서 한 사람을 골라야. 네? 사진 보고요? 네. 외모 보고 어떻게 못 봐요? 뭐가 어떻게 아까 하죠? 이분들은 비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 어디 사회 나가서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중앙당 옥과에 있는. 그러니까 왜 그 사진 딱 덮어놓냐면요. 그 여자 볼 때는 한두 명 보는 게 아니고 10명, 20명 봐요. 사진 다 번져놓으면 제일 먼저 고른 사람이 제일 이쁜 여자 가져가니까 자기 복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탁탁탁탁 10장 이렇게 놓으면 야. 10명이 딱 되게 했다면 딱 10장 갖다 놔요. 그 여자가 사진 보고 랜덤으로 안 하고 사진 보고 고르는 건데 여자가 싫다고 하면 어떻게 싫다고 해요? 할 수도 있죠. 그러면 1년 보루. 보루예요? 보루하고 1년? 예, 1년 동안 여자 볼 수 없어요. 그다음 다음에 또 이렇게 또 마음에 없으면 또 보루요. 아, 바로 다른 거 고르면 안 되고 1년 기다려야 돼요? 그렇지. 1년 기다려서 다 예. 보내보고. 요소 중에 자, 그러면 결혼하면 어디서 살아요? 그 결혼 네. 그저 하고 그다음에는 내가 원산 특가에 있다면 원산 특가 경비 시설 밖에 그건 밖에 있습니다. 밖에 이제 아파트들 다 있고. 그러니까 특가 살수 있게. 근처에 예. 아, 신혼집을 해줘요. 예, 그렇죠. 나라에서. 그러니까 일종의 예, 그 숙소 같은 곳에서 사시나 예, 봐요. 예. 자, 북한이라는 사회는 모든 것이 상상을 초월합니다만 정말 가장 기괴한 결혼 시스템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들었던 것 중에. 자, 그러면은 군복무를 마친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그 경호원들의 삶은? 경호원들의 삶은 좀 탄탄대로죠. 네, 미래가 많이 밝습니다. 보통 부대는 10년, 9년 내지 10년 군사복무인데 974 부대는 13년을 하다 보니까 13년 974 부대원들은 3년 이상 되면 저리 자동으로 노동당원이 됩니다. 네, 북한은 계급사회라 당원이 돼야 앞으로 발전성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네, 그게 엄청 중요한 네, 간부가 될 수 있는 기초 발판이 엄청 쌓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30살부터 정말 본인의 인생이 시작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온 인생을 바쳐서 김정은을 사수하는 북한의 경호원들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북한 경호원들이 어떤 방식으로 경호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북클립에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2018년 4월 27일, 11년 만에 성사된 남북 정상회담. 이날 또 하나의 화제거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불꽃 튀는 경호전쟁입니다. 단정한 머리, 건장한 체격, 검은색 양복, 날카로운 시선. 한 채 흐트러짐 없는 모습은 남북 경호원 모두 동일한데요. 그들은 정상을 경호하면서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판문각에서 모습을 드러낸 김정은. 그 즉시 겹겹이 감싸 인간 방패를 만든 24명의 수행원과 경호원. 이 때문에 계단을 내려오는 김정은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는데요. 이는 분산형 구조로 드러나지 않는 경호를 한 우리 측과 크게 대조된 모습이었습니다. 북한 경호원들은 김정은의 차량 속도에 맞춰 V자로 경호하는 초근접 방탄 경호를 선보이기도 했는데요. 이 같은 북한 경호원의 모습은 사전에 약속된 행동인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상회담의 경호 업무는 그 인원수부터 동선까지 사전 실무 협의를 통해 정해지기 때문인데요. 한편 정상회담을 이틀 앞둔 오늘 오후에는 남북 합동 리허설이 실시됩니다. 합동 리허설은 경호와 의전, 보도 분야를 논의하기 위해 두 번의 남북 실무 회담을 가졌던 멤버들 위주로 진행됩니다. 당연히 경호 장비에 대한 사전 협의도 이루어집니다. 흔히 경호원이라고 하면 사주 경계를 위한 선글라스와 돌발 상황에 대비해 007 가방을 소지하는 모습을 떠올리지만 판문점 안에서 경호원들은 양측 모두 선글라스를 벗고 맨손이었습니다. 이는 협의 과정에서 경호 장비를 최소화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공동 경비구역에선 권총 이상의 중화기를 휴대할 수 없는 만큼 노출되진 않았지만 몸속에 권총을 소지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두 정상이 탄 차량도 눈여겨볼 대목인데요. 양국 모두 독일의 비사 차량을 경호차로 이용했습니다. 문에 국무위원장 표식이 붙은 차량이 김정은의 경호차로 2015년 10월에 구매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방탄, 방호기 등을 갖춰 자동소총과 수류탄, 화염병, 심지어 화학가스 공격에도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H사의 차량을 이용해왔지만 정상회담 당일에는 독일의 B사 차량을 선택했는데요. 김정은의 경호차와 비슷한 급을 맞추기 위해 같은 차종을 낙점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런데 북한은 이 방탄차에 한꺼풀 장막까지 둘렀습니다. 바로 12명 경호원들에 의한 인해 장막입니다. 김정은은 북측으로 올라가고 다시 우리나라로 내려올 때도 밀착 경호를 동반한 방탄차를 이용했습니다. 실제로 V자 경호는 위급 시 바로 방어 라인을 만드는 데 효율적인 대열이지만 이날 북한의 방탄 경호 퍼포먼스는 철저한 경계태세를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김정은은 북한에서 판문점으로 이동하는 모습에서도 철저한 보안과 적막한 분위기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는 판문점으로 향하는 도중 열린 경호를 선보인 우리나라와 상당히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분명히 대비된 남북의 경호 스타일. 정상의 안전을 책임지는 그들만의 보이지 않는 전쟁이었습니다. 저도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가 기억이 나는데 그때 차량이 달려가고 있는데 옆에서 경호원들이 차량 속도에 맞춰서 똑같이 달려갑니다. 아, 봤어요. 네, 냈다 달리는데 섰는데 저희 웬만하면 헐떡거리잖아요. 하나도 헐떡거리지 않습니다. 빈틈없이. 네, 빈틈없이 이렇게. 정말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이렇게 정말 일사불란하게 같이 뛰어가는 모습을 봤는데 최고 지도자가 차량으로 이동하는 경우에 보통 경호를 어떻게 하는지 차가 가면은 꼭 거기 옆에 서서 똑같이 뛰어야 하는지가 궁금해요. 저기 차량 이동은 이번에 처음이었었고, 네, 그렇군요. 그때 저희가 2018년 네, 그게 정상회담 처음이었었고, 때. 그리고 전에 항상 차량 어디 이동한다고 하면 모든 차량과 그에 지나가는 통행은 차단합니다. 1시간 전부터 차단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 아마 위에서부터 어디로 통과한다 할 때는 그 주변은 몽땅 봉쇄 방지된 상태에서 한 1km 정도는 다 그냥 모든 사람들 개미 한 마리 뭐 올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네, 그 길을 지나가는 거죠. 6km까지. 네. 보통 그 이제 밤에 움직이는 율이 많습니다. 근데 밤에는 한 5대 정도 움직이고 이제 낮에는 한 경호원을 뭐 붙어가지고 한 20대, 30대 움직이거든요. 주변에 사람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사살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살 다 했습니다. 그 차를 탔을 때 어쨌든 그 기본 중심에 있는 차량들은 김정일이가 어디 차에 탔는지 몰라요. 모르게. 예. 미국도 일단 역대 대통령 중에 4명이나 암살 당했는데 시크릿 서비스, 대통령 그 보호하는 목적으로 그때 보호 열심히 시작했고 차량이 이동할 때 이렇게 대통령 타는 차량도 있고 양옆으로 디코이라고 똑같이 생긴 차량들 있는데 대통령 오늘 차량 탔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아무도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위장 차량이네요. 위장 차량이죠. 위장술인데 디코이도 위장이란 뜻이기도 하고 또 뭐 사냥할 때 그 오리같이 생긴 그 페이크 덕 그것도 디코이라고 하고 위장술이에요. 그렇군요. 대통령도 그 경호원분들 위장술 써서 대통령 보호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기동간 경호가 굉장히 취약한 것은 차가 막 가고 있을 때 강습이 우선 있을 수 있어요. 고속 강습. 차량으로 와서 히팅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또 무슨 고층 건물에서 무슨 화염병을 던진다든가. 혹은 지나가는 교량에 폭발물을 매설한다든가. 혹은 뭐 기관총을 쏜다든가 미사일을 쏜다든가 여러 가지 위해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특히 북한 같은 경우는 제거 존엄이 그 위성 정보에 의해서 모든 것이 감시가 되잖아요. 차량 기동을 할 때 굉장한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그 대통령 직접 다치게 하는 목적도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많이 하는 거는 연인이다 이렇게 신나가지고 흥분해서 안아주려고 하는데 너무 길게 포옹하든가 너무 스킨십 과하게 하든가 그럼 옆에 경호원들이 대통령도 모르게 살짝 이렇게 막 발 잡아서 이렇게 당겨요. 네. 왜냐면 그것도 위험하니까. 위험하죠. 그런 경우 훨씬 비일비재하고 일단 부드러운 스킨십 좀 막는 차원에서 경호원들 열심히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대통령하고 악수를 할 때 한 3초 이상 악수를 하는 것은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보거든요. 맞아. 그래서 바로 간단하게 1, 2초 악수하고 그러고서 이제 손을 놔드려야 되는데 손을 3초 이상 붙잡고 끌어당기고 하는 것은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근접에 있는 경호원이 자연스럽게
거기에 몸으로 이제 이렇게 끼어들면서 그런 걸 막아야죠. 네. 근데 사실 북한 지도자들은 해외 순방 갈 때 보안 때문에 비행기나 차량보다 열차 이동을 선호하잖아요. 그러면 열차에서는 경호가 도대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네, 열차 이동엔 하루 전부터 나가 있습니다. 네, 하루 전부터 경계 근무를 나가서 있고요. 열차 출발 1시간 전에 점검 차량이 먼저 한번 통과합니다. 그리고 30분 전에 또 일반 객대로 가장한 차량이 또 출발하고요. 그 이후에 뭐 김부자들이 타면 10칸, 10대라 하죠. 10칸. 네, 10칸 정도 차량이 네, 목적지까지 네, 경호를 받으면서 가는 네. 그 김정일이 이제 러시아 순방 시 평양에서 그 모스크바 거리 1만 킬로 이상 철로변 그 100m마다 경찰 한 명씩 그 배치하고 역마다 동원된 투입인원만 해도 1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야로슬라브 역에서 도착한 4시간 전부터 이제 주변 수백 미터 이내에 통행이 완전히 차단되고 교회선 뭐 운반 중단된 일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 해외 순방할 때 김부자의 열차 사랑은 너무나 유명합니다. 열차를 이용하는 것은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 베트남 하노이 회담 때도요. 사실 북한에서 비행기로 가면 우리 3-4시간이면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굳이 열차를 타고 60시간이나 이동을 합니다. 죽을까 봐 그런 겁니다. 그렇죠. 죽을까 봐 그러는 거겠죠. 무서워서 그렇죠. 김정은이 러시아 방문했을 때도 역시 비행기면 금방 갈 수 있는데 열차를 이용한 것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제 뭐 이유는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경호상의 이유가 가장 크죠. 우선 공중 이동을 하는 경우에 비행기가 노후돼 가지고 기술적 그러니까 기술적 결함이 있을 경우에 그런 문제를 이제 염두에 뒀을 것 같고, 이제 가장 큰 문제는 공중 이동을 하게 되면 항공 경호가 쉽지 않아요. 공중 경호가 우리가 이제 보통 공중 경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제공권이 전혀 없어요, 북한이. 그러니까 어떤 주변 국가들이 지금 북한이 테러 지원 국가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 국제사법행정의 회부가 가능하거든요. 김정은이 자체를. 그런데 물론 이제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지만, 그러나 비행기를 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철로를 이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북한이 도로가 발달이 안 돼 있어요. 고속도로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평양에서 원산을 가는 경우에도 차량을 이용을 하게 되면 도로가 별로 이렇게 부실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철도는 쾌적한 여행이 가능하지만 이제 옛날에는 철도가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철로 전체를 경비하지 않으면 교량이라든가 터널이라든가 이런 취약 요소들이 또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또 경우에 어떤 위험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마 북한 지금 김정은이도 거의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겠네요. 이렇게 김정은의 일거수일투족을 철통 보완을 해야 하다 보니까 해외에 가서도 거기에 머무른 호텔에서는 김정은이 떠나고 난 뒤에 흔적을 다 감춰야 해서 경호원들의 업무가 끝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빈살만 한국에 왔을 때도 철통 경호가 화제가 됐었잖아요. 호텔 식기, 뭐 TV, 가구 싹 다 새로 구입해가지고 호텔 창문 그 방탄유리 설치하고 또 호텔 떠난 뒤에도 그 생체 정보가 노출될 수 있으니까 그 경호원들이 아예 남아서 이 모발과 지문 꼼꼼히 제거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김정은도 변기를 아예 가지고 다닌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베트남 하노이 회담 때 김정은이 묵었던 멜리아 호텔에서 김정은이 떠나고 경호원들이 5시간 동안 지문과 머리카락, 타액을 지우느라고 열심히 청소를 깨끗이 청소하다시피 정리를 하고 떠난 거죠. 다 하기 싫은 작업이었겠네요. 네. 대통령의 이런 생리적인 배설물은 국가 기밀에 해당하죠. 네, 국가 한 상급 비밀 정도로 취급을 하죠. 그건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옛날 정보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 그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그 고르바초프 대통령 전임이 안드로포프였어요. 당서기장이. 이분이 그 미국 CIA 첩보에 걸려가지고 그 대변을 획득해서 그래서 말기 간암 환자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미국의 전략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스타스워라고 해가지고 레이건 대통령 한편에서는 굉장히 강한 드라이브를 걸면서 이제 반대로는 다음 후기 그 지도자를 온건한 사람으로 이제 영입하기 위해서 그런 공작을 하게 되는데, 그때 고르바초프가 대통령이 됐죠. 그만큼
대통령의 그런 여러 가지 생체 정보는 국가 안보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대통령의 어떤 소변과 대변은 더 이상 개인의 것이 아니다. 그럼요. 그런 권한 국가적인 없다. 거죠. 네. 동네 병원 다니면 안 됐네요. 최근 이제 북한 경호부대의 변화의 조짐이 불고 있다고 하죠. 김정은의 지시로 호위사령부가 4개의 조직으로 분리된 상황들이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상황인 건지 궁금한데요. 북한의 그 호위사령부가 4개 조직으로 분리된 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최고 존엄을 중심으로 해서 경호팀을 짜거든요. 아까 우리가 모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김일성, 김정일이 생존했을 때 1호위부, 2호위부 이렇게 되죠. 호위총국이 있고 호위사령부가 또 그 예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각각 파티션을 해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 경호국이 있고 부통령 경호국이 있고 이렇게 분리가 돼 있어요. 영부인도 있고. 물론 이제 그러면 이제 그거는 또 작은 세션으로 보안의 원칙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섹션을 또 다 나눠요. 나누는 이유가 그래서 저렇게 나누는 것이다. 보안이 예를 들어서 내가 대통령 경호를 한다고 해서 대통령 가족의 모든 것을 알 필요는 없거든요. 다 알면 좋을 게 없어요. 그러면 비밀이 많아야 돼요. 서로 알면 좋을 게 없죠. 그 2020년에 김정은이 휴전 67주년 행사에서 새로 만든 권청인 백두산을 주요 인물들에게 수여했다는 것이 알려졌죠. 이때 호위국장, 호위처장, 국무위원회 경위국장을 북한 매체에서 처음으로 언급을 해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때 호위사령부 조직이 개편된 게 아닌가라고 파악을 좀 한 바가 있죠. 군인들은 예전 같지 않죠. 지금 현재 군인들은 예전 같지 않아요. 예전에는 호위사령부에서 호위사령부 군인이다 하면 자랑스럽게 생각하였고 긍지도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거 대우라든가 보급이 너무 연약하다 보니까 정말 무슨 긍지라는 게 있는지 없는지 좀 그 정도예요. 제가 현시 그때 군 복무할 때 당시도 위 그 사사관들은 훈련 나오라 해도 훈련도 안 나오고 아프다고 막 누워 있고 일단은 군기가 어느 정도 지금은 빠졌다. 그렇게 보입니다. 많이 떨어졌군요. 네, 그렇죠. 이 경호원들의 삶을 철저하게 통제하면서 김정은을 위한 충성을 강요하고 있다는 게 이제는 좀 한계점에 이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들의 눈과 귀를 가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북한 주민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주길 바랍니다. 북한의 실상을 마주보는 시간 페이스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